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익공법 이상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요. 이번에 이제 4월 2일 날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우리 관련된 문제에서 간단하게 해설 좀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33회 중개사 시험을 볼 때 감안해야 될 것들을 좀 뭐를 감안해 할런지 이런 것들을 좀 타산지석 삼아 좀 보려고 오늘 수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오랜 시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평가사 시험이랑 우리 시험이 뭐 겹치는 법이 있고 겹치지 않는 법이 있어가지고 모든 평가사 문제 해설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통된 분모가 있는 공법 관련된 부분은 21문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하고 이제 정비법하고 건축법 정도 요 세 가지가 우리 공법과 관련되어진 평가사 관계법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공부에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3회 요번에 감정평가사 문제를 좀 평을 해보자면, 작년에 32회보다는 다소 어려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32회 같은 경우는 두세 문제 정도 이외에는 뭐 전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올해 33회 같은 경우는 한 6개에서 한 7개 정도는 평소에 보지 않던 부분을 좀 사이드에서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한 문제 정도는 좀 약간 이의시청할 것도 있고, 이번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보다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에 중개사 33회도 작년보다 조금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작년보다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더 내용을 많이 보고 좀 더 내용을 뭐가 된다? 섬세하게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요, 점점 어려워진다고 할수록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상중하로 문제 레벨이 있잖아요. 우리 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 학급 레벨에 있는 문제가 12문제가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중급 문제가 대충 봤을 때 한 무슨 뭐 18개? 요즘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렇죠? 상급 문제가 한 10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개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 같은 거 자주 볼 때 점수가 많이 기복이 심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학급 레벨의 문제를 자기 것으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상급 레벨의 문제를 제대로 막 파서 해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의 상급은 필요 없는 거고요. 그렇죠? 학급 레벨의 12문제를 정확히 내 것으로 케이스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12문제니까 30점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중급 문제에 대한 18문제, 20문제 가량을 얼마나 내 것으로 건질 수 있냐는 거죠. 8개만 더 건져도 몇 점이야? 20점이니까 50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어려운 해다라고 할수록에 학급을 정확히 내 것으로 하고 중급 레벨을 최대한 내 것으로 맞추려고 고려한다면 문제가 어려울수록에 좀 더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상급은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그 부분을 인식하셔야 돼요. 절대로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무슨 상급 레벨을 좀 더 많이 더 깊이 파고 넓게 파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뭐 기본서를 자세히 봐야 된다? 아니라고요. 그럴수록에 더 하급과 중급을 정확히 해야지 점수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24문제 정도는 풀게 줍니다. 그래서 정확히만 하시면 60점 충분히 나오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평가사 문제 보시면서도 아주 뭐 쉬운 문제 아주 쉽고요. 또 뭐 들어보지 못한 거 몇 개 나온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다 상황 봐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 볼까요? 감정평가사 문제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뭐 중개사랑 같은 법이죠. 과목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왜 기반시설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기반시설 종류가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교공, 유공, 방보안 이래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에 7가지 기반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반시설 중에 오늘은 특이하게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죠.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평소에 안 물어보는 부분이거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금 나와 있는 거, 연구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이에요. 하지만 항상 얘기하다시피 방송통신은 뭐다 우리가 유통공급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내용 등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방송통신시설은 뭐다? 해당 내용 부분에 유통공급시설이니까 라고 4번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뭐 이런 거야 푸는데 5초도 안 걸려요. 외웠단 전제하에. 모르면 때려 죽여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짧은 문제는요, 정확하지 않으면 못 맞춰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양면에 날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쉬운 문제라고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으면 못 맞추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요, 이것도 많이 나오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설치하기 위한 돈이 없다. 그러면 개발행위 하는 자한테 돈을 걷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해하지 말 거는 개발행위자한테 모든 기반시설을 다 돈 걷어 설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는 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돈 걷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모든 시설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 비용 걷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너무 가혹하게 부담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공록, 도로, 공원, 녹지, 그 다음에 학교, 수압회,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도공록, 학교, 수압회, 대학 제외. 한마디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대학은 제외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대학 만드는 게 그렇게 돈 몇 푼 되는 게 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이익 받다고 A한테 걷어서 대학까지 설치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뭐라 한다? 도공록, 학교, 수압회, 대학 제외.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학교를 포함한다는 말, 이건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이죠. 요번에 이 평가사 기출문제를 보면은요, 출제하신 분이 뭔가 가로 안에 포함되고 제외되는 거를 굉장히 재미삼아 고치신 것 같아요. 거의 뭐 절반 가까운 문제가 포함이냐 제외를 반대로 묶어서 물어본 문제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뭐 내시는 분은 좋았겠지만 푸시는 분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이런 거야 우리가 뭐 항상 보던 거니까 맞출 수 있지만 잘 보지 않는 부분의 가로 같은 건 정말 맞추기 힘들거든,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래서 어쨌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부분은 도로나 공원, 녹지, 학교 중에 고등교육부 학교는 빼고 그다음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라고 봐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3번입니다. 광역도시 계획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광역도시 계획. 그렇죠? 항상 우리가 설명드리죠. 계획이라는 것이 나오면 항상 뭘 떠올려야 하냐면 어디에 만드는지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이 정해진 곳에다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해요. 항상 계획이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냐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광역계획권이 정해지고 나면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정하는 거고 그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 광역계획권 정하면 거기에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에 옳지 않은 거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하고 국장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항상 제가 그림책의 10페이지 오른쪽 밑에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요. 그래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여기도 주민의견 청취가 들어간다는 사실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뭐하죠? 제출하도록 당연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네 번째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시도지사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바로
협의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수립을 했으면 뭐하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다? 이를 승인하고자 한다면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시도지사가 광역도시를 수립하는데 직접 관계행정 기관장과 뭐하죠? 협의하고 심의 거치는 게 아니거든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했다. 그럼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장은 승인코자 한다면 협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시도가 직접적으로 수립할 때 뭐죠? 협의 심의를 거치는 수립 절차는 아니거든요. 우리 작년에 물어봤던 중개사 문제하고 약간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수립의 절차는 기초조사, 의견 청취하에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수립한 거를 시도면 국장에 승인 신청하면 국장은 협심증, 협의심의 거쳐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가 수립하는 경우 협의심의 거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수립 절차라 승인 절차가 섞인 거야, 지금요. 그래서 4번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면 광역도시계획 안에 뭐하죠?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연히 서류를 국장에게 제출해 줘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어지겠죠. 됐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수립 절차냐, 뭐 승인 절차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잘 관심 있게 안 외워주시면 좀 고르기 어려운 지문들이에요. 이건 내용을 속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숫자 같은 거 속인 거면은 뭐 외움 맞출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숫자 속인 게 아니거든요. 내용을 속인 거지.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죠?